첫째, 국정화 교과서를 만드는 분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3일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정화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을 최종적으로 완료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집필진 명단은 있지 않았고 우리가 배울 역사를 누가 만드는지 전혀 모르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이어야 하는데 과연 정부의 영향 아래 있는 국편위가 다양한 시선의 집필진을 구성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 그분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막연하게 믿고 잘 만들어주기를 저희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두 번째, 편중된 역사를 교육받아야 하는 청소년들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총 12년의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는 교과서를 계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국정화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정부의 생각을 직접적으로나마 간접적으로나마 강요하는 것이랑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올바른 역사관을 씌워준다고요? 역사관은 올바른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르고 그것이 전부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역사관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올바른이 꼭 모두의 올바른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국정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화의 의도 때문입니다. 교과서 국정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선별한 일부의 사람들이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게 만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앞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의미와 가치를 정부의 생각에 따라 뒤집어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운동의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 또한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5.18 같은 것들이 있겠죠? 개인적인 의견으로 현 정부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진행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들을 미화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짐작이 아닙니다.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도 국정화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태 정부가 자신들이 시행할 수 있는 권력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저질러온 일들을 보십시오. 정부의 유리한 상황을 형성하기 위한 언론 통제, 또 사건의 조작,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정부가 역사관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신다는 말은 적어도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자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제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동생이 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이지만 정말 똑부러지고 공과사를 확실히 하는, 어떤 때는 좀 엉뚱하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스러운 저희 동생입니다. 저는 제 여동생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아이가 배워가는 과정에서 올바른 역사관이라면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을 숨기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드러내고 사과할 줄 아는 세상에서 그 아이가 배워갔으면 합니다.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딱 정의 내려서 말해줄 수 있는 분. 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도, 네, 맞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예요. 박수 주세요. MST, 국제 MST 재단이라고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의 정의를 보태자면 모든 사람이 각자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기에 지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인종, 국적, 성별 등 그 어떤 것에도 관계되거나 차별됨 없이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유, 생각의 자유든 누군가를 사랑할 자유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안전, 내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모욕받고 위협받지 않을 안전,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삶, 내가 동성애자 혹은 성소수자 이런 식으로 특정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권리,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나열하자면은 3일 밤낮을 새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2014년 15월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이 사람이 게이라고 아우팅을 했습니다. 아우팅이 뭔지 다들 아시죠?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코밍아웃을 할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일종의 테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동성애자다. 그렇게 해서 이 아우팅의 결과로 부당해고를 그 자리에서 당했습니다. 밥 먹다가 일하지 마. 그리고 그대로 잘렸습니다. 월급 5개월치 못 받고 한 달에 50만 원인데 250 못 받고 잘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듬해 4월에 이 식당 사장 아들이 새벽에 이 사람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아우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호적에서 파겠다는 그런 끔찍한 말을 들으면서 집안에서까지 쫓겨나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인권 침해, 여기서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됐는지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발언해 주실 분이 없네요. 첫 번째로 이분이 일할 권리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침해당했어요. 이 사람은 동성애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정말 편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우팅 당함으로써 그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인권 침해.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권리.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새벽에 와서 아우팅하고 그 사람이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이 사람은 집에서 쫓겨남으로써 남들과 비슷한 평안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현실들이 놀랍게도 성소수자 10명 중 4명한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2015년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 친구 사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성소수자 3천여 명 중 40%가 차별과 폭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장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동료들에게 린치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를 그렇게 당했는데 95%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못한 거죠. 왜 못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자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보는 차별이 아니라 내가 커밍아웃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부당하다고 행동함으로써 내 성범죄성이 알려지고 자신의 앞에 가는 더 많잖아요. 이 사회는 가서 사실 뭐라는 거예요. 저 이걸 보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학교에 왕따랑 굉장히 비슷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당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 더 많이 당한다. 이게 학교 왕따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왜 차별하느냐 찾아봤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는 국제 여론조사 연구기관에서 사회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고 우리나라 1000명에 물어봤더니 20대는 71%가 그렇다고 답을 했는데 30, 40대는 52%가 그렇다. 50대 이상은 16%의 사람들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지금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대가 성소수자들을 싫어하고 차별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런 걸 알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해도 지금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은 성소수자를 곱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큰 벽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외쳐도 사장, 가게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은 또 다른 데 어딘가에 가서 해고를 당해요. 우리가 아무리 동성애자의 인권을 외쳐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무색한 거예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학생으로서 그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회학자 강준만이라는 분 세계의 언어의 겉과 속이라는 책에서 정말 멋진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사회 소수자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야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이 내 기준에 비추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독특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도움의 손길도 있어왔지만 그와 함께 비난, 마녀사냥, 따돌림 역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언제 그 소수자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척이나 정죄가 아닌 이해와 관심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입니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걸 읽는 순간 가슴이 딱 와닿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소수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역지사지의 자세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렇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요. 억울하잖아요. 나와 다른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 내 기준에 비춰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내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만들 때에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 약자, 소수자라고 분류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세터민들, 외국인 근로자들, 장애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동성애자 이야기를 돌아와서 제가 내린 생각의 끝은 이거예요. 첫째, 동성애자 차별하지 말자. 그 상세한 내용은 가만히 두자. 동성애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부당한 차별을 하면서 바라보지 않고 그저 가만히 두자. 그리고 둘째는 커밍아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커밍아웃을 한다면 그것을 그래라고 놀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은 또다시 상처를 입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커밍아웃을 한다면 그냥 그 사람 역시 그대로 두자. 그래. 응 그렇구나 라고 대답하기.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하지 말고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말이에요. 그 자체도.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